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그다음 다음 주, 다다음 주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대개 오늘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경제학하는 사람이 한국 경제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은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한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커나가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제가 도달한 결론은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한국 경제가 단순하게 재벌 하나 개혁시켜서는 개혁할 방안이 없다. 재벌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단위가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 네, 두 번째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국민은 늙고 병들어가고 있으니까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나, 그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길은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들을 조직하고 복지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전달 체계를 제대로 정비해 나가지 않는 한 한국 경제가 복지사회가 될 리가 없다. 두 번째 파인딩. 세 번째는 항상 경쟁을 하다 보면 하늘 위에서 한국 경제를 봤던 것 같아요. 항상 멋지게 매크로 변수만 봤던 것 같은데, 이 사회가 살아가려면 그런 매크로의 변화도 중요하겠으나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하나하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혁신의 기운들이 커나가지 않는 한 전체적인 개혁이란 불가능할 것이다. 네 번째로, 제가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를 생각했어요. 항상 머릿속에서 보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 더 성장을 잘해야지, 잘 나가야지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살고 싶은 사회는 좀 더 활기차고 따뜻하고 자긍심 있는 사회 같아요. 주변 사람과 따뜻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움직임들이 한국 경제의 활력의 기초에 있고, 그것을 이룩해 나가려면 내 스스로가 인간으로서 좀 더 자긍심을 느껴나가게 한다. 가난한 사람과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을 구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공동체의 같은 이론으로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주려고 노력해주는 과정, 그 과정이 인간으로서의 저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국 경제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2008년, 2009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죠.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될까, 그때 굉장히 약 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한양대학교 교수로 온 게 97년 초입니다만, 그 전까지는 은행에 있었고요. 은행에 에코노미스트로 있었습니다만, 97년 초에 와가지고 97년 10월 달에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IMF로 소위 직행해 나가는 저희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었죠. 그 선언 이후에 벌어졌던 수없이 많은 변화, 그 변화에 대해서 젊은 나이에 야 이거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굉장히 편리한 동물이라서 위기가 지나면 금방 까먹었어요. 학생들 이지매하는 것도 재밌고 이거 참 방송 나가나? 그거 안 되지. 하여튼 학생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여러 가지가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번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 게 2008년, 2009년 소위 리만 브라더스 사건 이후로 벌어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풀어갈까? 약 올랐어요. 어떻게 풀어갈까?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 경제를 생각해 봤더니 솔루션을 못 찾겠어요. 그때 발견한 문제는 뭐냐 했더니 대한민국은 복지사회가 돼야 된다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복지 예산을 2배 늘리면 나라의 부패가 4배 늘어날 것 같은 위기감에 그 다음 한 발짝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런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10년 전에 저의 질문이 한 10년 동안에 여기저기 다니고 전 세계를 헤매고 다니고 사회적 경제 현장을 헤매고 다니고 하면서 만들었던 결론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한 1년 전에 써놨고요. 1년 전에 썼다가 저 존 스튜어트 밀을 되게 좋아합니다만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글을 쓰고 나면 금방 내지 말고 그냥 묵혀두라고.
1년을 묵혀뒀던 보고 다시 보니까 잘못 쓴 건 천재예요. 아, 2년 묵혀둘 것 이런 생각이 들면 요즘 다시 이렇게 어쩌다 보게 되면 또 잘못 쓴 건 천재입니다. 한 2년 묵혀뒀으면 좋은 책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썼던 이 책을 쓰고 나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명제는 다음 세 가지예요. 하나, 경제 발전의 목적은 GDP의 증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데이다. 인간을 부자유롭게 하는 수없이 많은 옥새들, 이러한 그 제약 조건으로부터 인간을 탈출시켜가는 게 바로 발전의 목적이다. 아마티아 르센의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발전이란 단순한 GDP 운운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발전의 목적이죠. 사회적인 차가움, 사회 속에서의 소외, 인간에 있어의 도덕적인 황폐함, 이 모든 것부터 탈출하는 것도 바로 자유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한 GDP만이 아니라 소위 경제적 자유, 경제적 부자유로부터의 탈출, 사회적 부자유로부터의 탈출, 따뜻하지 않고 서로 신뢰가 없는 그런 사회로부터의 탈출, 도덕적 부자유로부터의 탈출, 남들을 위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렇게 황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회 속에 살는 인간으로서 남들에 대한 아픔과 그들의 기쁨을 동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아마티아 르센의 자유로서의 발전을 조금 더 저의 언어로 바꿔버린다면 저는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부자유로부터의 탈출, 다시 말하면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자유의 확보가 발전의 목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쓴 게 제1장부터 제4장까지 이야기, 제5장 이후부터 제6장부터 12장까지 뭐냐 했더니 바로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사회적 경제다. 사회적 경제는 안정된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을 확충시키고 그것을 참여하고 하는 인간들의 자부심을 확대해 나간다. 그 얘기를 쓰고 싶은 게 바로 6장서부터 이어지는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정책들은 소위 복지를 중시하는 진보적 경제정책이 가져야 될 전제 조건이다. 이게 제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오바마, 하토야마,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면서 정책 체계를 이야기하고 진보적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시민의 자발성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제로 귀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풀어갔던 건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이 책의 이야기고, 이번 세 번에 걸쳐서 제가 아마 이야기할 내용들은 대강 이러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로 됩니다. 한국경제가 어떨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오늘은 제1과입니다. 시민주도 경제 구상해서 시민의 참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합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수와 진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지만 저의 시점에서 본다면 시장과 정부도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다. 시장과 정부 이전에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인간의 기쁨들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이 다시 한번 세팅되어야 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그러한 소위 인간의 도덕감정에 기반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며, 이러한 사회적 경제와 시민주도의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우리들의 대안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1강의 전반적인 아웃라인이 될 겁니다. 2강부터는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란 뭐니, 국가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니 라는 것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제3강에서는 사람이 이걸 다시 한번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아까 자유로서의 경제성장, 자유로서의 사회적 경제로 귀결되는 방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 뭐 앞에 부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도 그만인데, 그래도 뭐 강사들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분명한 건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이 이미 끝났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치인이 간에 앞으로 고도성장 이룩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을 갖고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따라서 한국에서의 자본성장률은 한 1.2%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며 맥스 잘해봐야 한 2% 경제성장률이 대한민국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OECD 평균들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있었던 것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성장률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합계 출산율 0.90은 제가 알고 있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출산율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새로운 인류의 역사의 단계에 도입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구는 점점 좀 줄어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사람들은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고령화가 유엔의 2065년 인구 예측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화 인구 비율은 42.5%로 다른 나라에 비해 턱도 없이 높은 것이죠. 사람은 적어지고 고령화는 진행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것이 한국 전체 평균으로 한 이야기지만 조금 더 지방이라는 눈에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여질 겁니다. 예컨대 여기 신혼부부들 용인에 많이 사시는데 용인수지 내 제자들도 결혼만 하면 거기 가서 살아요. 다들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원망스럽게 바라보시면 곤란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용인과 수지는요 이건 1960년대 도시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없고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은 점점 젊어집니다. 60년대 우리나라가 막 고도성장할 때 애들이 많이 날 때 그때 있는 사람들 그 사회 문제가 그대로 이 시대에는 동일이 됩니다. 이런 데는 인구 5만 미만, 2만 미만이에요. 2만 미만들이 쭉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령화 소자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평균의 이야기나 지역이라는 눈에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령 인구 2만 미만이면 어떤 현상이 될 것 같아요? 인구 2만 미만은 GRDP,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GDP 중에서 공무원이 생산하는 게 50% 이상이에요. 즉 공무원이 공무원 먹여 살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지방자치 가능할 것 같아요? 지방의회 가능합니까? 소방서부터 시작해 보건소부터 어떻게 유지 가능하죠? 이 속에서 지역 재편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어디 청송군이 없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참겠어요? 굉장히 많은 즉 인구의 변화가 가져오는 대한민국의 변화는 단순하게 늙어가고 있다, 사람이 적어진다는 매크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토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수없이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가져왔던 수없이 많은 관성들, 우리 지역이라는 이름 네이밍부터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거대한 변화 속에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그 변화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과학기술혁명이 얹혀지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고민을 곰곰이 해보니까 4차 산업혁명은 같은 언어 속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인공장이에요. 사람이 없는 공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했더니 급격한 기술 발전이에요. 세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제부터 사람을 안 쓰고 있죠. 베이컨 호스테슬러라고 하는 대형 로펌에서 인공지능 로봇 변호사 로스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미국에 어저께 우리 와이프랑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 약사인데요. 친구 중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약국하다가 그 대형 약국에서 일하다가 해고돼서 온 사람 이야기를 해요. 약 만드는 거 정도는 로봇이 알아서 잘 해나갑니다. 우리 주변에 일자리 금방 없어지고 있죠. 이런 건 많이 아실 겁니다. 아마존의 미케니컬 터크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임시직 일자리가 상당히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지죠. 앞으로 옥스퍼드의 프레이 앤 오스폰이라는 친구가 연구한 거 저 인터넷 보면 워킹 페이퍼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2010년에 존재하던 미국 내 직업 47%가 10년에서 20년 이내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우리 주변은
하나는 저성장이 들어가고 고령화 소자가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이 엄청나게 재편될 위기에 있으며, 여기에 또 다시 과학기술 혁명에 의해서 끊임없이 일자리가 없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가 했더니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 있다. 왜 길거리에서 저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의 극을 달리고 있을까? 이거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에 서희 같이 먹고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의 안녕을 유지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봐요. 저는 미국에 있어서 이번에 선거 과정을 보면서도 미국인들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왜 이렇게 분열돼서 그 밑바닥에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거의 최하이고요. 고령화 속도는 빠르고 인口격차도 높고 한 것이죠. 상대적 빈곤율 높고 초미세먼지도 무진장 많고,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보면 65세 이상에서 저희가 OECD 평균에서 비교했을 때는 거의 50%에 가까운 빈곤율이에요. 빈곤율이라는 건 중위소득의 50% 미만이거든요. 대한민국 중위소득 평균 소득은 높아요. 왜 1인당 우리가 PPP 따지면 35,000달러 정도 되니까 평균 소득은 높습니다. 근데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평균소득보다 중위소득은 더 낮죠. 중위소득은 소위 말하면 그 더 낮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 빈곤층인데, 대한민국의 노인층들은 지금 반 정도가 빈곤하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바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이 안 되니까 길거리에 휴지를 짚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은 겁니다. 현실인 것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서 유능하게 잘 대응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는 중앙부처의 전체 사업 중, 즉 예산이 일정 정도 이상되는 사업들 중에서 소위 중복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리스트업한 겁니다. 무진장 많은 게 중복되고 있죠. 이런 사례는 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옆에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뿐더러 자기 옆자리는 알아도 옆에 자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대한민국은 정책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평균 보호 정책 외에 대한민국에 없는 평균 보호 정책, 사막의 꽃 피우기 정책 이런 거 빼놓고 전 세계에 있는 정책 중에 대한민국 없는 정책이 있으면 저하고 한번 내기해도 좋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정책 중에 대한민국에 없는 건 없습니다. 거대한 관료공학을 만들어 놓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가 일자리, 인허가 기타 등등과 연결돼 가지고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잘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죠. 이럴 때 어떻게 갈까에 대한 얘기. 이럴 때 보수하고 진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최고 이론가였던 고 박세일 교수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시장답게 작동 안 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했더니 친기업 정책을 펴야 되는 거야. 재벌기업에 대해서도 거의 일방적으로 뭘 자꾸 영미식 모델을 가지고 강요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친기업 정책, 시장에다 맡겨라 이런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했더니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여기만 봐 있는 이정우 선생은 한국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 그래서 한국은 성장 지상주의와 시장 만능주의라는 주술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맞췄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한국판 뉴딜이 필요하다. 즉 시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 활성화, 기업 공개, 종업원 지주제 확대, 그 다음에 중과세 공급 주택 공급 확대, 기타 등등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재벌 개혁 좋습니다. 근데 당연히 재벌은 재벌대로 개혁돼야 되나? 재벌이 좀 더 투명하고 한국 사회 속의 책임성을 자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재벌에게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예요. 2015년 기준 광고범위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대규모 기업 집단 61개 기업 집단은 삼성은 한 개 기업 집단이에요. 61개면 여러분 알고 있는 웬만한 기업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300인 이상을 대기업에 범준다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웬만한 기업은 싹 집어넣는데 그들은 출하의 지수 46.5, 부가가치액 44.0, 종사자 수 18.3%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계획을 당하는지는 나머지 80%는 뭐 먹고 삽니까? 종사자 기분으로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은 재벌개혁이라는 말들 속에 전 재벌이 개혁돼야 된다고 하지만 마치 재벌개혁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지적인 나이브함이라고 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저 나머지 80%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과제이며 이거는 단순한 재벌개혁 운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재벌개혁을 넘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법인까지 포함시 대한민국에 구성되는 거의 모든 구성요소가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이걸 고민하지 않느나 갑자기 재벌개혁 하나로 나라 경제가 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제가 보면 정책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나이번이다 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어 이런 얘기 해봐요. 근데 이거 뭐 중소기업 생산성 수준 보면 30%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우리 밑에 있는 게 어디죠? 멕시코 뭐 이런 데요. 기본적으로 대기업 외곽에 있는 거의 모든 조직들은 엄청난 비생산성이 존재하거든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단계가 왔다는 거죠. 또 하나 복지입니다. 당연히 복지 굉장히 하죠. 그렇지만 복지 관료주의가 너무 심각해서 곤혹한 것은 복지가 강조돼서 거의 모든 부처가 엇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죠.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다문화 정책도 뒤져보면 유사한 정책 천지입니다. 제가 이건 세봐서 알아요. 제가 한때 이런 거 관련된 일들을 좀 해서요.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은 중앙정부만 265개였어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세봤을 때. 여러분들 머리 위에 중앙정부의 정책만 265개고 이것이 바로 부천시, 경기도로 하면 경기도형 일자리 정책이 따로 있고 부천시 일자리 정책이 따로 있어서 지나가는 청년들 머리 위에 한 350개에서 400개의 정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 있나요? 따라서 예산은 별 볼일 없으나 하나하나 정책이 있어서 담당자도 있고 서류도 꾸며야 되고 계획서도 꾸며야 되고 5개년 계획도 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대한 비율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런 복지 증대를 넘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그랬습니다만 시장과 정부라는 굉장히 우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정부란 뭐였는가 했더니 1950년대, 60년대까지 경제학자들은 경제 운영에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시장을 중시하고 만약에 시장이 잘 작동 안 될 때는 소위 말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이걸 신고전파 종합이라고 불리죠. 기본엔 다 시장을 맡겨 나가는 겁니다. 정부는 시장이 잘 작동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면 되고 개인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70년대가 되면서 그 유명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고 이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복지 예산을 늘려봐야 제대로 소위 정부는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정부는 관료주의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더라. 이런 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신자유주의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부터 낙하선에부터 우리나라 전두환 정부처럼 모두 다 시장으로 회귀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가졌었죠. 근데 금융규제, 노동규제 이런 것들을 해왔었죠. 그렇지만 이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가난과 빈부격차가 더 확대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그식 교수의 신자유주의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만 이 말이 맞다고 봐요. 우상이었다고 봐요. 제 머릿속에서도 시장과 국가라는 우상을 갖고 있었다고 봐요. 그게 뭐냐 했더니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야 시장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고 결론을 내버렸는데 시장을 활발하게 만들었더니 지난 20, 30년간의 정책 실험에 의해서
그 안에 점점 더 많은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가 생겨났더라 하는 건 신자유주의의 폐해로서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반대로 뭐냐 했더니 야 정부가 복지국가를 만들어야지 라고 얘기했으나 그건 1960년대 70년대 상당히 실패한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다시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양쪽의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 개혁주의자들은 정부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고 자유거항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다. 둘 다 우상 숭배이다. 정부의 실패를 경시하고 정부의 성공을 과신하는 개혁주의자들로 시장의 실패를 경시하고 시장을 과신하는 자유방임주의자들도 모두 생각이 치우쳤다. 정부가 모든 시장의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 분명히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양쪽의 우상을 벗어난 그 다음에 뭘 할까? 예. 이때 저도 가서 이 보좌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 시절에 결국 시장과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민사회의 역할이 기대가 증대되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토니 블레어 이후에 영국의 정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영국을 비판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영국 선거가 벌어지면 양당의 매니페스토를 면밀히 읽어봤어요.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인투이션을 줍니다.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만 어쨌든 그때 토니 블레어가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0년에 캐머런의 연설이에요. 우리는 정부 그리고 민간의 자발적 공동체적 조직들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우리 언어로 얘기해요. 이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나라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영국은 자발적 공동체적 조직이라는 언어를 더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저 단어가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사회 연대 경제라는 언어가 더 잘 쓰게 되죠. 근데 이 자발적 공동체적이라는 언어는 영국식 언어입니다.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증진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큰 사회 어젠다는 정부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의 새로운 행동을 위한 요구입니다. 이 속에는 자발적 공동체적 조직들이 더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더 커다란 주창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포괄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자유주의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역량 강화, 인파워먼트죠. 자유,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큰 사회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를? 자발적 공동체적 조직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정부의 엘리트들로부터 길거리의 일반인들에게 가장 크며 가장 드라마틱한 권한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모든 관료 중심의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수없이 관료 중심의 중앙정부 중심의 소위 정책체계를 만들었는데 복잡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현상.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영국식 방식으로 모이는가 했더니 밑에서부터 다시 사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발적 공동체적 영역이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그들이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들어가려고 했던 방식으로 정책 세트를 심플화 시켜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자발적 공동체적 영역이 왜 필요할까요? 저는 아담 스미스를 경제학과를 나오고 경제학 석박사를 하고 오랫동안 경제학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만 들었지. 지금도 아직까지 완전히 읽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나마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시장이라는 걸 이해하기 전에 인간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는데 너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한 10분 내로 끝내겠네요. 아마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시장이라는 것, 그 나머지 절반은 인간의 노동이 이런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명한 말이죠. 아담 스미스 이전에 있어서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 부르주아지의 최대 문제는 돈은 벌면 벌수록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 부자가 하늘 날아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으니 내 열심히 돈을 벌어봐야 지옥 가는 길 아닙니까? 이 지옥 가는 것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선 아담 스미스가 만들었던 건 뭐냐 했더니 당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했던 건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돈을 버는 행위가 하나님의 이치 속에 있다는 걸 증명한 게 그게 신앙론이에요. 그게 자연신앙론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치 속에서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부론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 체계입니다. 그게 바로 이 유명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과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그들의 계산 때문이다 라고 하죠. 내가 지금 빵 먹는 건 그들의 자비심을 구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지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결과가 내가 빵을 먹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나를 위한 나의 이기적인 행위가 결국은 남들을 위한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도덕적 무기를 만들어준 것. 그게 국부론의 최대의 공적이죠.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간단했겠어요. 그는 인간의 천성에 내재하는 공감 능력과 양심 때문에 그 이기심이 폭주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나쁜 짓 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우리 마음속에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자신을 견제하는 양심이 존재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 막대먹은 장난치다 악독한 사형들을 치닫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약하니까 나중에 법학 강의라고 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논리체계는 도덕감정론, 인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 두 번째 그 본성에 입각해서 움직여나가는 경제행위가 어떻게 움직여나가는 국부론, 세 번째 그것이 잘 작동하기 위한 정책 제도, 법학 강의론입니다. 이 세 가지 세트로 돼 있죠. 근데 경제학과에서 이 가운데만 딱딱 가져다가 그것도 잘 안 읽고 그 사람은 시장주의자하고 박수쳐서 나가는 거지만 그 스미스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돌아가셨으니까 다행이죠. 아무튼 인간에 있어서 스미스는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공감은 도덕감정의 원천이라고 보고 내가 남의 아픔을 느끼는 그 도덕감정, 심퍼시가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뭐냐, 나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양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두 가지가 인간의 기본 속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유명한 문장이 이겁니다. 도덕감정의 첫 문장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를 할지라도 여기 때 selfish라는 단어를 씁니다. selfish라는 단어는 거의 안 쓰거든요. self-lov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는 selfish라는 단어를 써요. 재밌는 이죠. selfish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에는 분명히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이 천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되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밖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 연민과 동정심이 이런 종류의 천성에 속한다. 인간이 갖고 있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남의 운명,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느끼는 것,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밖에 없을지라도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마음이라고 봐요. 이 기본 마음이 당연한 건데 우리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국부론을. 우리 그동안 어떻게 사고했는가 했더니 기본적으로 경제학 하면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가정 속에 사고했던 것 같아요. 유명한 멘케의 교과서에 보면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인간은 경제적인 유인에 반응한다. 이 자유거래는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런 걸로 10개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봐도 경제적 이익에 반응하는 뿐만 아니라 가끔가다 손해를 보더라도 무엇인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경제적 이익에 반응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가다 남들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경제적 이익에 반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복잡한 현상을 너무나 단순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계산적이며 이기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가정은 사회를 위한 봉사, 친구와의 우정, 가족과의 우애 등 인간 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이상한 애들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경제학자들 해도 그런 소시오패스를 분석 대상을 했을 리가 없죠.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가정하에서 시장경제의 이득을 설명하려는 경제학자들을 우린 흔히 신고정포 경제학, 주류경제학자라고 부르고 그들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일 리가 없으니 그들은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전면화된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행동 원리를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가정하고 설명한 거예요. 막스 베버가 아이디얼 타입이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것이 현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의 관점에 따라서 논리화시킨 것이죠.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관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론체계를 논리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거대한 신고전파 경제학 체계이나 그것은 소위 말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가정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얘기한 소위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의 세계도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사다 보면 학파가 권위를 갖게 되면 그것이 혼자 걸어가게 돼요. 이기적 동기에 의한 행동 이외 모든 것을 경제 분석에서 제외시켜봤죠.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유명한 실험 경제학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진행했던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보육원에서 엄마들이 늦게 와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마을 보육원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에다 페널티를 확정해서 늦게 오면 벌금을 매기고 하나에다는 그냥 기존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벌금 매긴 데가 더 많이 늦게 옵니다. 왜? 일찍 가야 되는데 돈 내면 끝나니까. 즉 애들을 일찍 찾으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행위를 경제적 행위를 치환시키는 순간 행동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원래 의도했던 목적하고 다르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의 행동이 도덕적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합니다. 야, 우리 선생님이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야, 빨리 가야지 하고 악쓰면서 집에 가던 사람들이 돈으로 때우지. 그 다음부터는 애초부터 얼마 내야지로 끝나버리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저는 이제부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정리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뭐냐? 다음 주부터 사회적 경제는 구체적인 데피니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봅시다. 아까 자발적 공동체적 조직, 인간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든 조직,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이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존립의 설립 목적이 사회문제 혹은 조합원들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영이 소위 사람 중심의 민주적 질서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조직을 우리는 흔히들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공동체 조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다면 야 우리 하자 강론을박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어가지고 장애인들 고용이 필요하다면 장애인들을 문제를 풀기 위한 자발적 조직으로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 사회적 경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 다양하게 발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하면 사람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만 반응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닙니다. 인간은 보다 윤리적인 존재고요. 노동을 통해 증진되는 자기 실현의 기쁨, 동료와 연대하는 동행의 즐거움들, 뜨거운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상한 조직이야 어쩌다 생긴 별 정도로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극히 인간의 본성을 반영한 보다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나 때로 우리는 이걸 잊어먹죠. 시장에서 작동되는 모든 경제 주체는 오로지 이윤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여 나간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와 우의 날개가 함께 날아야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되어가는 이기심과 도덕감정이라는 두 힘이 어우러져야 인류 사회는 풍요로움을 실현할 수 있고요.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도덕감정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현시켜놓은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운동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으로 이 사회에 대한 관여를 어떻게 끌어올려야지만 이 사회의 문제를 많이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3저의 압박과 3불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저성장, 저일자리, 저출산. 이건 내가 만든 단어인데 3저의 압박과 3저와 3불의 압박 만든다는데 좀 밀어주세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지역 발전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지역은 소멸할 위기에 있고요.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면 일자는 소멸되고 양극화는 심화되죠. 이제부터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산업화 모델과 과감히 결부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되고요. 승자 독식의 세계에서 벗어나 한국인 모두가 참여하고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소위 단순히 국민이 그 정치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의료, 복지, 교육, 환경 등 각 영역에서 다양한 시민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컨대 의료 같은 경우 의료 생협입니다. 사방에 생기고 있는 의료 생협 역할을 확대해야겠죠. 교육 같은 경우도 방과학교 기타 등과 관련돼서 수없이 많은 시민의 자발적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복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죠. 환경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제가 좋아하는 베어베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발달장애인 기업이에요. 우리 김정호가 만든 네이버 창업자였던 김정호가 만든 그거는 발달장애인 250명이 같은 직장에서 일합니다. 그런 조직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조직들로 꽉 차 있어요. 우린 그동안 거기다 눈을 안 뒀을 뿐이죠. 맨날 삼성만 생각했을 뿐인데 이제는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시민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많은 역할을 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죠. 두 번째는 이제 그만 재벌 운동하는 낙수 효과의 미망에서 벗어나 산업생태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리기업과 비영리 조직, 첨단산업과 재래산업이 모두 함께 업그레이드되어야만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가 구상할 수 있다고 봐요. 세 번째는 GDP 무신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류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물량의 증가로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열망이 억압된 수많은 부자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의 발전입니다. 아마티어센의 이야기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는 현대사회의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공 조건입니다. 과거와 같이 시장과 정부만 강조해서는 지금의 경제사회 문제를 풀 방법이 없고요. 시장과 정부를 보완하고 때로는 대체하는 사회의 역할이 강조되어야만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따라서 이 많은 나라들이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아까 자발적 공동체적 조직의 중요성,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처럼 굉장히 다음 주에 이야기될 것도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 하에서 얼마나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가. 따라서 그 혼선을 벗어나려면 소위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법인격을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이건 다음 주에 논의 과정 속에 좀 더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일상적 참여를 강조해야 되죠. 예전에 그 영국의 매니페스토에 이런 싸움들이 있었어요. 보수당하고 노동당이 저희 공공기관의 유급 자원봉사를 며칠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가는 코이카가 전 직원들이 유급으로 자원봉사를 1년에 한 일주일 한다. 이걸 법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사회적 소셜 액션이죠. 사회적 참여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한 사회의 사회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앞으로 고민해 볼 과제가 아닐까. 당연히 시민조직의 투명성을 굉장히 강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없네요. 제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5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점, 이 문제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재벌개혁과 복지 증대만으로 되지 않는 현상, 좀 더 다양한 조직들이 커나가야 되고 다양한 조직들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활발하게 되나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복지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는 것. 그걸 하기 위한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의 참여 방식이 뭘까? 그것은 사회적 경제라는 것. 즉 공동체적 자발적 조직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죠? 남의 선의에서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적 부와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경제는 경제입니다. 그 얘기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다 무엇인가 생산 과정을 거쳐 사회에다 공급하는 것이고
그 사회 공급하는 건 시장에서 바로 검증되는 과정이죠. 이 안에는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소위 그 원료 중에는 단순하게 물건과 재화, 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선의도 들어갑니다. 저해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은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공하게 되겠죠. 이러한 사회적 경제 과정은 어찌 본다면 한 사회가 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져가게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저한테 왜 사회적 경제를 하느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떳떳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려고 노력하고 주변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조금이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것. 우리 동네 아홉 마을 청소라도 내가 해나가는 것. 옆에 사람과 무엇인가 할까를 고민해보는 것. 우리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이 책 가지고 와서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가서 동네에서 했어요. 동네에 그 앞에 막걸리집 아저씨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데 같이 가서 공부하는 것. 그래가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사회가 돼나가는 것. 이것이 이 사회에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인간으로서 삶의 기쁨과 자긍심을 느껴나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이야기할 때 가장 한심한 얘기가 이거예요. 국가가 다 해주면 우린 뭐합니까? 그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긍심을 느낄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가난한 사람들한테 생활비를 주고 복지를 안정시키는 것, 예산을 집어넣으면 뭔가 될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필요한 건 이 사회 속의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고 이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으쌰으쌰 했을 때 기뻐하는 것이죠.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쪽방촌 이야기부터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겠습니다만 국가가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다 해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복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인간의 행복을 느껴나가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건 아마 개발협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 다 못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강의 마치겠습니다.